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성한영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최병묵 TV조선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바로 첫 번째 토크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성 기자님. 예, 이 정치의 본산 국회죠. 예. 네, 국회할 때 그 회자가 모일 회자입니다. 그런데 모이면 지금 가장 위험한 게 코로나죠. 그래서 이 국회를 덮친 코로나, 이 정치를 지금 멈춰버리는 이런 상황입니다. 코로나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모이는 곳이 이제 국회인데 옛날에 흩어지면 죽는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반대로 너무 뭉치면 요새 좀 문제가 있던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 지난번도 한번 이제 국회가 폐쇄가 된 적이 있긴 합니다만은 모든 일정이 전면 이렇게 된 데다가 주요 정당들도 지금 이런 상황인데 현장에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이게 이제 민주당 출입 기자가 이제 확진자가 되면서 지금 이 사달이 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 기자 직업 자체가 현장에 이제 밀착을 해야 되고요. 특히 네. 이제 사진, 이 카메라 이쪽 담당하는 기자들은 뭐 현장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밀착이라는 단어를 들으니까 밀착 취재란 말이 떠오르고 있는. 그렇습니다. 정말. 밀착 감 취재죠. 네. 기자의 속성이죠. 그래서 이 감염병이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벌어지고 있고, 일단 29일까지 국회 본관 자체를 지금 폐쇄하고 소통관, 기자들이 머무는 기자들이 있는 공간이 소통관이라고 건물이 따로 있습니다. 그 건물은 이제 새로 지은 건물이죠. 그렇습니다. 네. 30일까지 폐쇄를 하는데요. 이 추가 확진자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에 따라서 이 폐쇄 상태가 좀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좀 전에 이제 민주당의 홍정민 의원이 자세히 설명을 하긴 했는데,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있는지 없는지 오늘 저녁에 아마 결과가 나올 텐데요. 여기에 따라서 이 국회 또 민주당 또 국회 출입하는 기자들이 사실상 업무 정지가 되는 이런 상태가 얼마나 더 길어질지 좀 지켜봐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런 경험은 정말 초유의 일이니까요, 우리가요. 그렇죠. 그렇죠. 과거 메르스 사태 때도 국회는 사실은 안전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때는 이제 주로 병원발로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이제 지역사회 감염이 이루어진 것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역사회 감염이라는 거는 이 지역에서 어느 특정 장소에만 그 코로나19 그 무슨 감염 위험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그냥 우리 이렇게 평상시에 다니다가 예를 들어서 출퇴근하는 과정에서도 그 감염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거든요. 네, 우리를 포함해서 어떻게 감염될지 그렇죠. 모르는 그런 거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국회도 그 특히 확진자가 하나 나왔고, 그렇다면 그 확진자가 특히 사진 기자들은 사실은 취재 기자보다 일반 취재 기자보다 사진 기자들이 훨씬 동선이 넓습니다. 어떤 때는 뭐 여당에 갔다가 취재하기도 하고 야당에 갔다가 취재하기도 하고 뭐 그렇기도 하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아마 훨씬 그 이른바 이 감염의 위험성 또는 확산의 위험성은 넓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희도 기자 생활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죠. 네, 오늘로 예정됐던 각 상임위 회의들도 모두 취소가 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 코로나 자가격리 등을 이유로 결산 심사에 불참하는 경우들이 있어 왔는데요. 어제 민주당 회의에 참석했던 지도부도 대부분이 현역 의원이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결산국회, 아무래도 차질이 불가피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우선 그 내일 모레까지 국회를 셧다운하기로 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바로 주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30일, 31일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다음 정기국회 넘어가고요. 그렇죠. 9월 1일 정기국회가 예정돼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사실 그동안에 몇 차례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근데 잘 아시지만 결산이라는 것이 그렇잖아도 그 뭐 수박 겉핥기식으로 넘어간다 이런 비판이 없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그거마저 중단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하는 부분에 관해서 정밀한 심사는커녕 그냥 겉핥기조차 지금 못하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뭐 방법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올해는 그냥 넘어가고 이제 국정감사나 상임위를 통해서 뭔가 좀 그 심도 있게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것조차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예, 지난해 예산 문제를 결산을 하고 또 내년에 정기국회 예산을 보자 해서 이제 8월에 임시국회를 했다가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이번에 지켜지긴 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결산상임위원회가 무려 9개가 연기가 됐어요. 이게 사실상 취소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에 어떻게 될지. 화요일이 이제 9월 1일 정기국회 개원일인데 개원식이 과연 될지. 뭐 애국가는 일단은 뭐 일절만 예정대로 부른다, 하겠다 뭐 했는데 이렇게 방식은 발표는 모르겠어요. 했습니다만 예. 이거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이 결산을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의결을 해야 되는데 이 국회법 규정 중에 본회의장 표결을 위해서는 본회의장 안에 있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3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의원들이 네. 한 공간 안에 이 모이는 것 자체가 이 코로나 대침에 이제 문제가 좀 있는 거죠. 물론 개회식 자체는 방역 당국의 이제 유권 해석을 받았다고 합니다. 가능한 걸로요. 현재까지 우리나라 지금 현역 의원들이 지금 감염된 경우는 없었죠. 아직은 없습니다. 네. 근데 지금 안심할 수 없는 단계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장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국회가 어떻게 될지 지금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회까지 이렇게 되니까 더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겠는데요. 지금 이렇게 최근에 이번에 다시 두 번째 재확산이 되면서 지금 장기간 버텨온 의료 체계도 감당하기 어려운 한계에 이르렀다 이런 평가들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신천지, 대구 그때는 한 곳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집중적인 전략이 가능했었는데 이번에 어려워져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순수하게 방역적인 관점에서만 본다면 사실은 지금 벌써 200명 넘은 기간이 꽤 오래돼 있고요. 이제 오늘은 441명까지 갔기 때문에 400대가 지금 이틀간 계속 된 그렇죠. 거죠. 이 정도면은 뭐 3단계 거리두기를 해야 될 상황이겠죠. 그러나 이제 어떤 경기 침체의 우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3단계가 된다면 이제 사실상 뭐 모든 경제 활동이 중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접점을 찾아야 되는 거죠. 방역적 관점과. 그래서 정부도 고민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찌됐든 간에 조만간에 아마 이제 오늘 처음 400명을 넘었으니까 어제 320명이었고요. 이렇게 되면은 내일이나 뭐 이 정도를 좀 이렇게 더 지켜본 다음에 뭐 3단계로 갈 것인지 요새는 또 2.5단계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실질적인 3단계. 준 3단계라는 뭐 표현이 그런 있더라고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하루 이틀 더 지켜보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단계 되면 이렇게 우리 사회적으로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하게 되면 10명 이상 모임 금지되고요. 거의 모든 직장인들이 재택근무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회활동, 경제활동 자체가 멈춰 서버리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3단계를 해본 적이 없죠. 없습니다. 네. 3단계로 이제 언제 넘어가느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방역당국 설명은 이건 숫자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역학조사나 이런 방역의 어떤 시스템 자체가 붕괴됐다라고 판단됐을 때 3단계로 격상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또 만에 하나 3단계로 격상을 하더라도 며칠 몇 시부터 3단계로 격상을 한다라고 미리 예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가짜 뉴스 중에 뭐 문재인 대통령이나 방역 당국이 오늘 뭐 오전 11시에 3단계 격상을 한다고 발표한다더라. 이런 뉴스는 그냥 가짜 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우리 정부 방역 당국에 대한 신뢰가 지금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특히 이 3단계 문제는 그렇게 코로나라는 이 질병도 문제지만 우리 사회 전체가 지금 멈춰서는 굉장히 위중한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로 가짜 뉴스를 좀 믿지 마시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2차 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특히 지급 대상과 범위를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재난지원금은 경기 부양책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통합당 윤희숙 의원뿐만 아니라 이낙연 의원과도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느 쪽에 더 힘이 실릴까요? 저는 지금 그 문제에 약간 성급하다고 생각해요. 그 논쟁 자체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조금 전에 얘기했던 3단계로 격상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먼저 결정이 돼야 만약에 3단계로 격상이 되면 굉장히 살기 어려운 사람들한테 어떤 그 생계 지원도 해야 되는 거지만 고용을 유지하는 어떤 그 중소기업 같은 데다가 고용 유지 지원금을 엄청나게 퍼부어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한정된 국가의 재원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 문제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가 결론이 난 그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이걸 뭐 전부 다 줘야 된다, 아니다 절반만 줘야 된다. 지금 이런 이 논쟁 자체가 좀 약간 의미 없고 좀 섣부른 측면이 있습니다. 성 기자는 어쨌든 그래 지금 논의할 단계는 아니지만은 나중에 하게 됐을 때는 상당히 그 경기 부양 차원보다는 구제책에 가까운 그런 견해를 갖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그건 네. 정부 당국자들도 다 인정을 하고요. 그 전에
1차 재난지원금 때는 뭐 전부 다 주는 쪽으로 결론이 논쟁 끝에 났습니다만 지금은 정부 여당 안에서도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당장 생계가 끊어지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우선이다. 이쪽 의견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국민 여론은 좀 팽팽한 편이죠. 그리고 1차 재난지원금 때는 사실은 예산을 구조조정해서 적어도 구조 정도는 그걸로 충당을 했어요. 예. 근데 지금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얘기를 들어보면 만약에 이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그 재원은 전부 다 빚으로 충당을 해야 된단 말이죠. 이건 미래세대가 갚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2차 재난지원금 문제를 경기 부양책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 지금 얘기하는 구제책으로 볼 것이냐 그러는데 저는 뭐 당연히 구제책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구제책으로 보면 국민 전원한테 줄 수가 없고 일부한테만 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신속성 측면에서 좀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액수가 그렇게 이제 일부한테 주면 액수는 좀 많아질 수 있지만 뭔가 그 좀 하여튼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 행정 비용이 또 있어요. 예. 어느 단계에 줘야 되느냐. 뭐 50%를 50%에서 하위 50%는 전액을 주고 그 위로는 그럼 한 푼도 안 줄 것이냐. 이런 걸 또 계산하는데 상당한 정도의 행정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예. 그럴 바에야 전원한테 주는 게 낫지 않느냐. 또 이런 반론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에 관해서 아마 정부도 준비는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뭐 지금 그 당장 어떻게 시행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건 논쟁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지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결산국회는 중단이 됐는데 다음 주 화요일에 개회가 되는 이제 9월 정기국회 개회식 예정대로 지금 진행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간략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또 지금 이제 박병석 의장을 비롯해서 국회를 온라인 화상 시스템 도입해서 하겠다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현재 국회법 111조에 보면은 회의장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은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등이 돼 있으니까 여러 가지 선행 조치도 필요하겠군요. 그러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의원총회는 별 문제가 없어요. 지금이라도 화상회의를 하면 된다고 하고요. 상임위원회도 지금 아직 2단계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가 50명을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기자들 취재나 관계자들 출석해서 진술하는데 별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회의장입니다. 예. 근데 이 부분은 아직도 여야 간의 의견을 모으질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감하게 화상회의를 도입을 해서 표결도 본회의장에 오지 않은 사람도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럼 지금처럼 그 여당이 압도적인 의석을 가지고 있으면 아주 쉽게 모든 의안을 다 표결로 해서 일방 처리할 수 있는 거죠. 이 야당에서 지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또 국회법 개정이 필요해요. 아까 111조 말씀하셨죠? 그런 부분. 또 약간 회의 시간을 길게 늘려서 순차적으로 투표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냐. 이게 법률 개정이 필요하냐 아니면 법률에 대한 유권 해석만으로 가능하냐. 이런 것들을 이제 여야가 구체적으로 합의를 이뤄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결정 방식의 변화는 결정 과정의 양상도 조금 달라질 여지도 있어 보이네요. 그렇죠. 아니 근데 기본적으로 국회에서의 활동이라는 거는 의장이 결심하고 그다음에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면 못하는 게 없습니다. 국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이게 뭐 그 어떤 정략적인 발상으로 지금 그 모이지 못하게 하거나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야 간에 뭐 머리를 맞댄다고 했을 경우에 뭐 이게 합의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는 충분히 합의 처리가 가능한 것이다. 근데 물론 이제 그 지난번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뭐 일방 국회를 그 여러 차례 해왔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한 불신이 약간 쌓였는데 저는 뭐 그것만 해소시켜 준다면 별 문제, 국회 오히려 운영에 더 별 문제. 조심스럽고 상대방을 배려할 여지도 있군요. 그렇죠. 아니 역으로요. 왜냐면 네. 더불어민주당도 여기서 뭐 일방 처리해서 지금 그런 법안들은 대략 다 7월 달에 처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정기국회라는 게 앞으로 100일간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뭐 며칠간 뭘 이렇게 그 신속하게 처리한다고 해서 지금 여당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뭐 이런 상황도 저는 아니라고 보니까 충분히 합의가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네, 여야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뜻을 모으고 있는 만큼 큰 차질 없이 민생 현안들을 살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최윤 의원님께서 선택한 주제 말씀해 주시죠. 네, 바로 이런 거와 연관이 돼 있는 거지만 내일 모레가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예요. 이제 신임 대표를 뽑게 되는데 과연 조금 전에 뭐 그 원내대변인 말씀을 하셨지만 그 전당대회는 어떻게 그 전당대회도 지금 뭐 10명 이상 참석을 못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현재 9명 얘기를 하고 있어요. 9명 얘기를 예.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다면 그것도 사상 처음 보는 장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온라인 비대면으로 전당대회를 치른다? 그게 과연 어떤 장면일까? 저도 잘 실감이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발제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간에 경쟁 과정의 역동성을 좀 보지는 못한 상황인데요. 그렇다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당헌 당규 같은 것도 이제 결정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핵심은 지도부 선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대표. 그러니까 상황, 이제 뭐 어떤 지금 변수가 민주당 주변에서 잘 아시지만 네. 뭐 어대낙 어차피 대표는 이낙연이다. 뭐 이런 이제 소문이 퍼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그거를 만약에 반전시키려고 한다면 사실은 김부겸 후보나 박주민 후보가 그 어떻게 이제 거기에 뭐 일반적인 그 권리당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뭔가 이 그 반전의 설득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 장면을 제대로 보질 못했어요. 심지어는 뭐 이낙연 후보가 너무 일찌감치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바람에 방송 토론조차 제대로 그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예, 당사자들도 있지만 보는 사람들의 흥미도 그런 떨어졌겠습니다. 것도 예. 그러니까 이른바 전당대회의 열기라는 게 찾아볼 수 없는 지경이 돼 버렸단 말이죠. 이렇게 되니까 반전도 당연히 없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이낙연 대세론이 끝까지 유지되는 상황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섣부른 진단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상황이 오히려 그 대세를 유지하는 변수로 그렇게 작동했다라고 됐다 보는군요. 이거죠. 이제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이 자체가 굉장히 좀 위중한 상황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아예 설계를 했기 때문에 9명만 참석하는 전당대회를 네. 설계를 했던 거고요. 만에 하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이 되더라도 전당대회를 치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이게 상황이 앞으로 개선될지 여부에 대해서 자신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그래서 이제 불가피하게 이렇게 하는 거고요. 지금 그 아까 홍정민 의원이 뭐 설명을 자세히 했습니다만 이 권리당원이 한 70만 명 정도 되는데 24일, 25일 온라인 투표했고요. 26일, 27일 자동응답 전화로 이제 보완을 합니다. 대의원들은 26일, 27일 이틀 동안 온라인 투표 대부분. 투표율 높았다고 자평하네요, 보니까요. 예. 2년 전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요. 2년 전에 대의원들이 75% 정도 현장 투표를 했는데 아까 중간 집계했는데 70%를 넘어가고 있다고 하고요. 또 권리당원들도 2년 전에 34%였는데 지금 40%를 넘어선 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아마 그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이나 지지자들이 최근에 그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정당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고요. 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떤 위기감 같은 걸 느끼기 때문에 오히려 좀 결집을 하는 현상일 것 같다. 중간에 지지율 역전 오히려 촉진제가 됐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뭐 여야 지지도가 뒤집혔었고 또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직무평가가 굉장히 낮았었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결집하는 현상. 이게 이제 그 대표 후보들 또 최고위원 후보들한테 어떻게 이제 유불리로 작용할지 이거는 좀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다만 이낙연 후보자한테 좀 유리하게 작용하는 흐름이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사실 2위가 누가 될까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이 2위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몸값이 좌우가 될 것 같습니다. 누가 최대 수혜자가 될까요? 글쎄요, 저도 그 양쪽 캠프에 좀 물어봤는데 대체로 뭐 김부겸 후보가 박주민 후보보다는 앞서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요. 대의원들 투표에서는 김부겸 후보가 좀 유리하다고 하고요.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박주민 후보가 조금 강세라고 대의원 합니다. 45%, 권리당원 40%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대의원들이 이제 비중도 높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행사하는 표의 등가성이 이제 훨씬 높은 편이죠. 그래서 또 이제 그 박주민 후보는 사실 현 지도부의 일원이에요. 그래서 현 지도부의 일원이 차기 전당대회에 대표로 출마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른바 좀 친문재인 성향의 동료 의원들도 좀 너무 성급한 것 아니야? 이제 이런 여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이제 물론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은데 2, 3위가 뭐 바뀌거나 그럴 걸로 예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그 대표 선출을 하는데 2등이라는 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표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뭐 2등이냐 3등이냐는 건 그날 전당대회에서 그 약간의 기분 차이지. 사실 앞으로 그 사람들의 정치적 장래, 정치적 미래와 관련해서 내가 그래도 전당대회에서 2등을 했다는 게 무슨 의미를 갖느냐? 추후 행보에 별 변수가 안 저는 된다.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 이제 만약에 이낙연 그 후보가 당선이 된다고 한다면 내년 3월쯤에 다시 차기 전당대회를 또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번에 2위를 한 후보가 유리하냐?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또 그때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 상황 같은 것이 있을 것이고 그때는 대선 1년 전이기 때문에 또 다른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있고 또 다른 후보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뭐 2위가 별 의미는 없고 다만 이제 굳이 따지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 중량감 비록 뭐 김부겸 후보가 대구에서 낙선은 했습니다만 정치적 중량감으로 보면 김부겸 후보에 대항하는 박주민 그 후보의 그 무게감은 다소 떨어지는 것 아니냐. 아마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을까 이렇게 뭐 봅니다. 대개 비슷하게 2, 3위를 전망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나머지 최고위원들 지금 이제 10명이 처음에 나왔다가 두 사람이 컷오프되고 8명이 경쟁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여성 1명 양향자 후보의 경우는 사실상 확정이 됐는데 나머지 7명 중에서 4명이 지금 경쟁하는 과정인데 혹시 그 경쟁하는 후보들 중에서 주목해 볼 만한 그 후보라든가 뭐 사항이 있었다면요. 예, 이게 그 대의원들 명부가 공개가 됐기 때문에 여론조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상대로 이제 김종민 의원이 김종민. 좀 강세라고 하고요. 요새 뭐 청문회에서 간혹 주목을 받았죠. 그렇습니다. 또 이제 이른바 친문 성향이고요. 또 그 이외에는 이제 염태영 수원시장. 네. 과연 기초단체장이 최고위원회 당선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굉장히 좀 관심거리고요. 전에 박우섭 청장이 도전했다가 실패했었죠. 예, 2015년에 인천 남구청장 박우섭 구청장이 도전했다 실패했고요. 2018년에는 논산시장 황명선 후보가 도전했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원은 인구가 100만이 넘는 도시고요. 국회의원이 5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염태영 수원시장의 최고위원 당선 여부가 이번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좀 관심거리인 것 같습니다. 네, 최고위원 후보들 중에 주목했던 사항이 있다면. 글쎄 뭐 저는 뭐 최고위원이 대표 경선과 같이 치러지는 최고위원 후보에 대해서는 주목도가 훨씬 떨어지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언론에 그 비치는 여러 가지 모습은 그동안에 뭐 이원욱 의원인가요? 네. 이원욱 의원이 뭐 최근에 뭐 박형순 방지법이니 뭐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또는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 목소리를 많이 냈어요. 초반에 원건 노선으로 가다가 나중에 후반에 그렇죠. 나왔죠. 이제 그런 점들이 제가 보기엔 아마 친문 권리당원들의 좀 주목도를 높이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네, 짧게 답변 듣겠습니다. 차기 지도부에 놓인 가장 큰 과제 뭐라고 보십니까? 예, 이낙연 후보자가 지금 당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이분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또 노영민 비서실장하고 관계도 좋고요. 야당에서도 평가가 좋은 편이에요. 정치적인 이념 성향도 오히려 진보보다는 보수 성향에 가깝고요. 또 대화론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대표가 되면 여야 관계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 네. 이렇게 전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실 지금 뽑히는 대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임기 말로 가잖아요. 그렇죠, 예. 가기 때문에 청와대와의 관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청와대의 관계를 지금처럼 약간은 뭐 수직적 관계 비슷한 이런 국면으로 여전히 유지해 갈 것이냐, 아니면은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뭔가 차별화를 좀 시도할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역대 정권 말기처럼 차별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제 내년 3월까지 지금 이낙연 후보가 만약 당선된다는 전제하에 그럼 내년 3월까지잖아요. 이렇게 되면 3월까지는 차별화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간에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재난에 이제 민주당 대표가 최고위원 뽑는 선거 어쨌든 일정대로 진행이 되긴 합니다만 좀 결과를 보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틀 남았죠. 오늘 두 분 여러 가지 발제해 주셨는데 논평 한마디씩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성환영 의원님. 예, 저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재택근무하다가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뭐 모든 사람이 다 힘드실 겁니다. 지금 네.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이길 수 있다 이런 자신감,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용기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자신감과 용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논평하겠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 상황 우리에게는 자신감과 용기가 필요하다. 오늘의 한 줄 논평이었고요. 최병묵 의원께서는요. 저는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최고위원 후보나 대표 후보들이 여러 가지 주장을 내놨는데 그런 것들이 저는 제가 보기에는 민심과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이 꽤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은 결국 대표가 되거나 최고위원이 될 경우에도 민심과 당심, 그러니까 당심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 친문 권리당원들의 그 의견 아니겠습니까? 그 사이에 괴리를 메워가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러는 것이 바로 이제 앞으로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개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본다면 민심과 당심 사이를 잘 관리해야 한다 하는 차원에서 민심과 당심 사이라는
한 줄 논평을 네, 하겠습니다. 민심과 당심 사이 불가피하게 전당대는 당심 중심으로 가는데 이후에 민심과 어떻게 잘 엮여갈 것인가 이게 과제다라는 얘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목요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지금까지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 기자, 최병묵 TV조선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